안녕하세요. 경제 전문 심층 팟캐스트 이렇다 235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냉수입니다. 오늘은 슈퍼바이저님과 찬희쌤 나오셨는데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잘 지내고 계신가요? 이제 가을, 완연한 가을이 된 것 같은데 날씨가. 네, 슈퍼바이저님은 2차 접종하셨나요? 벌써 한 3주 된 것 같아요. 예. 다 이제 요새는 다 2차 접종 다 끝났죠? 전 냉수님은? 아직 안 했어요. 아, 1차까지. 그 자랑입니다 이게. 아, 이제 고위험군부터 먼저 접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저위험군이라는 말씀이십니다. 제가 볼 네, 때는. 저도 다음 주 중에 네. 2차까지 맞게 될 것 같아요. 네. 네. 오늘의 이렇다 주제가 좀 키워드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슈퍼바이저님께서 인공지능, 로봇, 그리고 인간 노동 이렇게 주제를 가져오셨어요.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거 사실 제가 어디 발표 맡아가지고 썼던 글을 저번으로 한 건데요. 그동안 많이 얘기해 왔지만 인공지능 시대에 이제 접어들었다. 이 기술 혁신에 어떻게 사회가 혁신해야 되고, 그리고 인간 노동이 점점 구축되고 있는데 그 귀결은 어떻게 돼야 되고, 어떤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인가 이런 걸 다 다뤄보고자 합니다. 네,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의 노동이 어떤 모습일지를 고민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찬희쌤께서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가 뭐 인공지능 하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게 이제 인공, 인조, 인간, 로봇 뭐 이런 거 있지 않았어요? 네. 로봇이란 말인데요, 로봇. 우리 로봇이란 맛을 통해서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알게 된 것 같은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로봇이란 말은 원래 체코 말이죠. 네, 1920년대 체코 작가인 카렐 차펙이라는 사람이 작품 RUR이라는 작품에서 로봇이란 말이 처음 등장한 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차펙의 로봇은 이제 인간 형상을 하고 있는 인공지능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로봇 네. 모습입니다. 요즘 개념으로 하면 이제 뭐 안드로이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요새 뭐 SF 영화에는 많이 나오죠. 인조인간이죠 말하자면. RUR은 이제 로봇 제조 회사인 로썸스 유니버설 로버트의 약칭인데 그 회사 이름 맨 앞에 있는 그 로썸이란 말이 체코어의 이성 또는 오성이라는 뜻하는 체코하고 발음이 굉장히 비슷하답니다. 네. 그러니까 이성을 갖춘 보편적 로봇 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차펙의 희곡을 보면 값싼 로봇이 인간 노동을 대체해서 완전 자동화된 공장을 보여주고 결국 결론이 뭐냐? 로봇이 인간을 완전히 멸종시키는 이런 거로 끝이 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우리 프랑켄슈타인 잘 아시죠? 이건 이제 19세기 작품인데 거기에서 이제 마리셀리라는 사람이 쓴 건데 여기서는 이제 몬스터가 등장하죠. 몬스터는 이제 프랑켄슈타인은 박사 이름이지 몬스터 이름이 아닙니다. 네. 거기 등장하는 몬스터가 거꾸로 이제 인간을 이제 닮고자 하죠 막. 그러면서 이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죽는데 정반대로 차펙의 희곡에서는 인간을 닮은 이 인공지능이 오히려 인간을 다 물리치고 로봇이 최종승자가 되는 이런 것으로 이제 보여주죠. 그래서 이러한 결말은 이제 우리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거고 네. 많은 과학자의 예언에서 되풀이되고 있고 그 튜링이라는 사람이 있죠. 튜링은 이제 1952년 BBC 라디오 강연에서 일단 기계가 생각하는 법을 터득하기 시작하고 어느 시점에 이르면 기계가 통제권을 쥐게 될 것이다라는 아주 이 암울한 그런 예측을 한 적도 있습니다. 네. 차펙이라는 말, 로봇이라는 말을 이제 처음 쓴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려를 최초로 표명한 거죠. 사실은 이게 한 1920년대 작품인데 지금으로 보면 거의 100년 전이잖아요. 100년 전인데 인간 노동이 로봇에서 대체될지 모른다. 그리고 결국은 로봇이 인간에 대해 통제권을 가질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를 담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사실 굉장히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게 초지능 그 알고리즘이거든요. 범용 알고리즘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도대체 인간이 통제를 할 수가 있는가? 지금 인공지능 혁명의 종국점에 도달해서 인간이 인공지능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가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우려를 담고 있는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좀 다루려면 굉장히 복잡한 얘기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 그러는데 여기서 좀 따져봐야 될 문제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청자들도 반드시 좀 알아두셔야 될 문제가
그러니까 지능이란 게 뭐냐? 네. 철학적인 질문이죠. 철학적인 질문이죠. 또는 이제 누굴 위한 지능이냐? 이런 윤리적인 이제, 문제입니다.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문제인데 이걸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능이라고 얘기할 때 뭐 이걸 이성이란 말을 바꿀 수도 있을 텐데요. 근데 이제 좁은 의미의 인텔리전스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지능은 어떤 목표가 주어지면은 그래서 수행하는 수행성을 뜻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목표에 대한 합리적인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과제가 주어지면 풀 줄 아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이 지능이 굉장히 높으면 스스로 목표도 설정할 수 있느냐. 이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그렇군요. 예. 만약에 인공지능이 굉장히 고도로 발전하게 되면은 인공지능 스스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현재 인공지능은요 목표를 외부에서 이제 부여해요. 그러니까 뭐 가급적 빨리 공장의 가동 중단을 줄여라 또는 뭐 배달 앱 같으면은 GPS를 이용해 가지고 라이더를 갖다 실시간 이제 파악을 하고 관제센터에서 빨리빨리 이렇게 흐름을 조직하는 그런 시기죠. 그래서 목표는 인간이 부여하는 거고요. 단지 이제 목표를 수행하는 게 이제 알고리즘인데 도대체 이 알고리즘이 어떻게 그 목표를 수행하는가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알았어요. 그 다 프로그램 짜서 넣은 거니까. 그렇죠. 요즘 몰라요. 자기가 학습하니까. 예, 기계학습, 강화학습 이후에는 몰라요. 알아서 이제 하는 거죠. 도대체 알파고가 왜 이겼는지 모르죠. 그 다 이제 기계학습의 결과물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앞으로 이제 그 과정을 수행하는 데에서도 설명 불가능한 인공지능이 계속 발전하잖아요. 그럼 언젠가 이 지능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자기 스스로 목표를 갖다 설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네. 그게 이제 초지능 알고리즘이에요.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다뤄봐야 돼요. 근데 어쨌건 이렇게 얘기하는 지능 개념은 있잖아요. 홉스부터 공리주의자들까지 내려오는 지능 개념이에요. 그때의 지능 개념이란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계산 능력, 합리적 추론 능력, 그리고 목표에 대한 수단을 갖다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최적화 능력이죠. 반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성의 개념은 좀 넓죠. 뭐 도덕적 판단 능력이라든지, 네. 뭐 사회적 책임에 대한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포함하는 건데 여기서 어떤 좁은 개념의 이 지능 개념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즉 그렇다 그러면 이 사회적 책임의 문제라든지 도덕적 문제들은 인공지능에서 외부에서 목표를 이렇게 설정해 줄 때 인간이 그럴 때만 주입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요 인공지능이 이 기계학습 강화학습의 결과 자기 스스로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어렵네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좀 무서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제가 갑자기 그 얘기 듣다 보니까 옛날 어릴 때 봤던 영화가 나오는데 생각이 나요.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라고 보신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 이게 1968년 영화예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는 우주선이 쑥 날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인공지능이 이 위험하다고 깨닫고 인공지능의 일을 차단해서 이제 인공지능의 생명을 중단시키는 거죠. 그랬더니 인공지능이 그걸 딱 파악을 미리 하고 자기를 제어하려는 사람을 하나씩 죽이는 거예요. 다 이렇게. 그게 참 이 68년도 영화인데 2001년도 스페이스 오디세이라고 하는데 진짜 2001년부터 그런 세상이 하나씩 지금 열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아무튼 뭐 그 지적인 사람은 뭐 옳은 목표를 설정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죠. 근데 사실 철학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게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휴움의 존재 당위 이원론이라는 구분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연적인 사실에서부터 도덕적 어떤 명법을 끌어낼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실 그 비슷한 얘기를 최근에 굉장히 유명해진 이 물리학과 출신의 철학자가 있는데요. 닉 보스트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보스트롬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보스트롬. 네. 한국에도 번역돼 있을 거예요. 책은 온토고넬리티라는 건데요. 직교성 명제. 그러니까 뭐요? 직교성. 직교성. 네. 그게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X와 Y는 서로 독립적이다라는 겁니다. 오. 그리고 항상 Y를 다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죠. X 그대로 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뭐 지적 시스템이란 지능 수준과 최종 목표라는 이 두 축으로 정의가 된다. 근데 이 두 축은 서로 독립적이다. 그렇다 그러면 지능 수준이 높다고 해서요. 목표가 옳은 목표일 건가 보장할 수 없는 연동되지 않는군요. 네, 보장할 수 없는 거죠. 아하. 그리고 설령 좀 인공지능이 목표를 스스로 설정한다 그럴 때요.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처음 설정한 목표보다 좀 더 올바른 목표를 스스로 계속 설정해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렇게 설정한 목표가 인간의 관심사와 아무 관계가 없거나 심지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유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네요. 예를 들어 뭐 우리가 간단하게 뭐 지구 생태 문제나 환경 문제를 대입을 해보면요. 이게 이제 초지능 알고리즘이 지구 생태 환경을 이제 관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알고리즘이 초지능 알고리즘이 최종 목표를 지구 생태의 보호라고 했다고 보세요. 그렇게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가. 그런데 인간이 지금 70억, 80억이다. 이건 도저히 부양 불가능한 수준이다. 그러니 뭐 20억 좀 죽이자. 생산을 감축하고 뭐 이런 거 사실 인구가 줄지 않은 이상 네. 불가능하다. 뭐 노동 시간을 아무리 단축해봐야 그게 가능하냐. 그리고 계산을 해보면 보통 절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지구 인구 수는 30억까지 줄여야겠다. 이렇게 하면 이게 설령 최종적으로 옳은 목표를 하더라도 인간이 유해하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 네. 즉 여기서 어떤 과도기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다른 어떤 고려가 없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네. 어떤 한마디로 문제는. 일본말로 쓰면 인간적 유도리가 없는 거죠. 네. 그럼 뭐 기계가 딱 정하면 무서운 얘기죠. 그럼 인간 여기 이렇게까지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발전 방향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또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 발전 방향 일단 안 바꾸고 그냥 놔두자 이거 어쩔 수 없다. 근데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냐. 이게 무슨 기계학습을 통해 가지고 이 알고리즘만 진화하고 있는데 그건 좀 부당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미국의 사실 매드 사이언티스트 같은 기업가로 널리 알려진 최근에는 코인들을 자꾸 옹호해가지고 일론 머스크. 아 도치코인. 네,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오랫동안 이제 뉴럴링크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건 뭐 사실 인간의 두뇌를 연결시켜 가지고요. 인간을 이제 트랜스휴먼으로 이제 진화시켜서 인간 자체가 다 개조해야 된다. 그래야 통제권을 잃지 않는다라는 상당히 이제 방어적인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한번 냉수님한테 한번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이렇게 날로 발전해 가고 있는 알고리즘, 인공지능에 대한 통제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만약에 냉수님이 뇌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면 기꺼이 하시겠습니까? 너무 무서운데요. 그건 너무 비약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기술 위협 때문에 인간이 트랜스휴먼으로 진화해야 된다라는 게 좀 사실은 어떤 다른 가능성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좀 논리적 비약을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공각기동대 생각나네요. 공각기동대가 맞아요. 사실 트랜스휴먼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많았네. 네. 그게 이제 매트릭스까지 발전된 생각인데 머리 뒤쪽에다 꼽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서운 얘기입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인간도 트랜스휴먼으로 바꾸면 되지 않냐 이렇게 딱 비약을 할 게 아니라 좀 검토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현재의 기술 잠재력의 최고도로 도달한다 그러면 초지능 인공지능이 나타날 것 같다. 예스. 그렇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올바른 사회적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 네. 인공지능의 어떤 사회적 차원 또는 뭐 톡 깨놓고 얘기해서 인공지능과 자본주의 관계에 대해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게 오늘 제가 들고 온 네. 주제입니다. 좀 주제 설명이 너무 길었네요. 하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오늘 이런 주제를 설명하고자 하는지. 그래서 인공지능과 자본주의에 대한 관계를 좀 더 자세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 지능의 개념 설명했잖아요. 이게 뭐 홉스부터 공리주의자들의 지능이다. 네. 사실은 오늘날의 경제학도 이런 지능 개념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합리적인 시장 행위자라는 것은 이와 같은 지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이 지능의 개념이란 계산, 측정 그리고 계산과 측정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수량으로 바꿀 수 있고 그리고 수량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추상적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능력에 기초해서 전략적 판단을 할 수 있다. 내가 유리한지 불리한지, 어떻게 하면 내 이윤을 최대화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 기대를 갖다가 현실화할 수 있는지, 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지,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지능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어떤 도덕적인 요소가 빠져 있죠. 이 지능 개념에는. 네. 그리고 이게 사실은 근대 철학의 혁신적인 이 지점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주의의 이성 개념에는 다른 도덕적 요소들이 들어있어요. 이성 자체에. 그러니까 목적의 개념이라든지 뭐 공동체에 대한 어떤 친화성이라든지 이런 게 다 이성 개념에 들어있는데, 일단 그런 도덕 판단과 관련된 것은 다 제거한 거죠. 순수하게 능력으로 바꾼 거예요. 지적 능력으로. 그게 일단 현재 인공지능의 지능 개념이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인공지능을 어디서 활용하는가예요. 뭐 공공 영역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인공지능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부분은 사적 자본주의 시장 경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개별적인 인공지능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개별적인 인공지능들이 예를 들어 뭐 배달 앱은 배달 속도를 갖다 줄이기 위해서 시공간을 뛰어넘기 위해서 배달 속도를 어떻게 줄일 건가를 생각할 거고, 네. 그 수요 공급 흐름 전체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잘 빨리 연결시켜 주는가에 대해서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이제 지능을 발휘합니다. 또는 뭐 다른 애플리케이션 같으면은 뭐 공장이 가동되고 있다 그러면 공장의 가동 속도를 줄이는 걸 할 거고, 뭐 광고 애플리케이션 같으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 최적화된 구매자들의 그 선호도를 내가 잘 읽어가지고 이 구매자를 잘 파악해서 구매자들과 살만한 걸 갖다 이렇게 제공해 줄 건가,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어떻게 활동을 하든지 간에 최종 목표는 이윤의 극대화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이윤의 극대화, 그러니까 많이 팔리게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매출량을 올리는 거죠. 매출을 올려야 이윤이 늘어난다고 이제 전제를 하고, 그럼 이걸 탄소 배출량 축소에다가 한번, 탄소 배출량을 축소하려고 하려면 사실은 탄소 데이터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많이 배출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배출이라는 게 에너지 생산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고 뭐 제조, 가공, 수송, 운송, 뭐 나중에 재처리까지 다 이렇게 생기는 건데, 이걸 제대로 알아야죠. 뭐 기업에서 재생에너지 100%를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때, 그러려고 그러면은 그걸 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되니까 데이터 기측을 하겠죠. 여기 이제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이 알고리즘은 당장은 이 알고리즘은 탄소 배출량 축소예요. 네. 근데 기업의 이제 알고리즘이라는 게 단순히 이 알고리즘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기업 전체 이제 일종의 이 전체에 대해서 뭐 스마트 팩토리처럼 돼서 이제 범용, 기업에 대해서 범용 알고리즘이 등장한다 그러면 그 범용 알고리즘의 최종 목표는 뭐겠냐라는 겁니다. 이윤 극대화. 네,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정책 함수예요. 이 탄소 배출량 축소는. 그러니까 탄소 배출량 축소가 이윤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요, 엄밀히 얘기하면 오늘날 인구가 도달한 사회적 수준을 드러내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예시를 통해서 인공지능의 사회적 차원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사적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적용되는 알고리즘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이게 바로 사회적 차원의 문제다. 즉 여기에 대해서 뭐 이루다 사건처럼 뭐 젠더 문제가 있다. 뭐 또는 그 번번이 나오는 얘기처럼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있다. 또는 뭐 이 도대체 레이스 문제, 인종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해서 윤리적인 어떤 개입을 하는 것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예, 윤리적 개입이라는 것은 리미테이션, 한계를 이렇게 치는, 울타리를 치는 거고요. 사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전략적 판단 능력으로서의 지능이 무엇을 하느냐. 지능이 전략적 판단 능력으로서 일종의 이 수행 능력인데요. 그 목표는 뭐냐? 이윤 극대화라는 거예요. 사적 자본주의 부분에 있어서 이 알고리즘의 목표는.
이 목표 자체가 좀 다르게 규정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제가 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회를 이룰 것인가에 따라서 그 인공지능의 목표가 달라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까 로봇이라는 말은 체코 극작가 차펙에서 나왔지만 그것보다 훨씬 일찍 인공지능에 대해서 그리고 인공지능에 의한 인간 노동의 대체 가능성을 예견한 사람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람인데요. 네. 이 체코 극작가 차펙보다 훨씬 일찍 인공지능에 의한 인간 노동의 대체 가능성을 예견한 사람이 누구냐? 다름 아닌 칼 막스입니다. 예. 칼 막스가 우리 뭐 자본론, 뭐 공산당성 이런 거 잘 알고 있지만 사실은 살아생전에는 출간되지 않았던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이라는 책이 있죠. 독일어로 그룬트리스라고 하는데요. 그 그룬트리스에 보면 기계에 관한 단상이라는 그 장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 이제 인간 노동이 더 이상 부의 원천이기를 멈추고 기계에 의한 자동 생산이 부의 직접적 원천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거든요. 네. 뭐 그룬트리스만 일부러 읽는 사람들도 그래서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참 측면들이 많은 글인데, 그래서 그 막스가 이제 이 기계자 대공업의 등장을 보면서 그 초기의 모습을 보면서도 기계를 이렇게 고정 자본일 뿐만 아니라 고정 자본으로서의 일반 지성이다 이런 식으로 보았다는 것은 역시 막스의 천재성을 잘 네. 보여주는 그런 일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차근차근. 뭐 근데 이제 일단 뭐 기계에 관한 단상에서는 막스가 완전 자동화가 자본주의에서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가능한가의 문제는 상당히 양면적입니다. 일단 기술적 잠재력에서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죠. 근데 현실에서는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임금 수준과 자동화의 관계를 이제 보면은 자동화라는 것은 사실은 임금이 높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운동이고요. 그러니까 이 생산 비용을 절감하기 네. 위해서 자동화가 이루어지면은 임금이 다시 떨어지고 그러면 현재의 자동화 수준에서 멈춰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사실은 적어도 포드지 공장에서는 이건 실증이 되는데요. 폭스바겐 공장에 대한 연구를 보면은요. 자동화 수준이 일정 수준을 넘었으면요. 비용이 절감되지 않고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한다는 점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공장에 100명이 있어요. 네. 그럼 자동화를 해. 그래서 뭐 처음에 10명을 쫓아낼 때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자동화 비용이. 근데 한 90명 쫓아내고 마지막 10명을 쫓아내려고 그럴 때는 한 명당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즉 네. 인간의 손이 아예 안 닿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자동화의 최적 수준이 등장하고 거기서 이제 멈춘다라는 것을 연구를 합니다. 이건 실증이 된 거죠. 2018년 3월에 일어났던 테슬라 주가 폭락 문제도 뭐 과도한 자동화 때문이었다라는 이 얘기가 있었고요. 여기서 계속 자동화를 압박하려면은 임금 수준이 계속 높아져야 돼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요 산업에서 구축된 상태에서 임금 수준을 높이기가 어렵죠. 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은 이제 기본소득 같은 거고요. 이 지점에서 이제 기본소득이 뭐 한 측면에서는 일자리 잃은 사람에 대한 보상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기본소득이 도입됨으로써 임금이 상승이 돼서 많은 자동화 압박이 발생하는 그런 식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슈퍼바이저님이 좋아하시는 가속주의. 뭐 셔니색 윌리엄스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뭐 일자리에 대한 보상일 수가 없다 그게 아니고 임금 수준을 더 높여서 더 많은 노동 해방으로 가는 견인차가 될 수 있다. 나쁘게 얘기하면 더 많은 실업이죠. 그런데 자동화 속도를 더 높이고 그러나 분배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거죠. 그렇게 가면 사실은 이거는 질문을 또 낳는다고 생각해요. 그런 가설이 맞다 그러면 그러면 임금 노동 없는 자본주의가 가능한 거야. 그래서 다 나가버리면은 그러게요. 상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윤의 원천은 뭐냐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사실은 뭐 리프킨이 제일 먼저 얘기한 거고 요즘 뭐 유명한 폴 메이슨이 주로 얘기하는 건데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탈자본주의로 우리 가고 있는 거야라는 얘기가 있죠. 결국 그렇게 계속 가면은
이윤 원천인 노동력의 상품화가 붕괴될 거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벗어나게 된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전망이에요.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이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가지 않을 거다. 굉장히 쓰레기 직업들을 갖다 쏟아내고 길거리 오토바이가 넘실거리게 만들고 플랫폼 노동의 확대, 그다음에 전통적 고용계약 관계의 파괴, 그리고 사실은 이 생산 시간과 비생산 시간의 경계를 허물고 비생산 시간 전체를 갖다가 이윤 원천으로 끌어당기는 새로운 어떤 자본주의가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고. 네. 쓰레기 직업 얘기하시니까 또 영화가 하나 생각나는데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엘리시움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엘리시움은 뭔가 하면 지구가 상태가 나빠지니까 부자들, 지배 계급들은 이 우주에다가 새로운 엘리시움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요. 엘리시움이라는 영토를. 그래서 부자들은 다 엘리시움에서 살아요. 거기는 병도 다 고치고 모든 풍요로움이 보장이 돼 있는 거고 거기는 아주 소수만 갈 수가 있는 거죠. 나는 일론 머스크도 그런 프로젝트가 있다 그래요. 우주에다가 새로운 엘리시움을 만드는 다 여기서 기원한 거죠. 근데 보통 우리 같은 사람들은 지구에서 삽니다. 이 엄청나게 더워진 지구겠죠. 네, 그래서 뭐 지구가 그렇다 갑자기 사라지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살기 어려워진 거죠. 네.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 쓰레기 직업들에 종사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제 주인공이 맷 데이먼이 그 쓰레기 일을 하러 들어갔다가 방사능을 쏘이게 되는. 치료를 받으려면 엘리시움에 가야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과연 맷 데이먼은 엘리시움에 갈 수 있을 것인가? 뭐 그런 얘기. 굉장히 비관적인. 네, 비관적이니까 어쨌건 아무리 자동화가 발전하고 심지어 엘리시움까지 만드는 세상에 와도 이 노동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영화의 하나의 모습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대단히 대규모의 이제 쓰레기 직업들이 생기고 그리고 사실상 생산 시간과 비생산 시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데 이게 자본의 이윤 원천이 되려고 그러면 통제가 돼야 되잖아요. 네. 대기 시간, 비생산 시간, 휴식 시간 혹은 그러니까 사실상 24시간 전체를 통제하는 기술들이 이제 발전을 해야 되는 거고 일부는 지금 선보이고 있죠. 배달 앱 같은 경우에는 GPS 기술 같은 그런 거죠. 이게 다 라이더의 위치가 추적이 되고 그 뭐 속도라든지 업무량, 흐름 이런 게 다 추적이 되는 건데 접속하는 순간 다 추적이 되죠. 근데 사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삶 전체의 어떤 실질적 보섭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이제 막스의 개념인데요. 자본 아래로 노동이 포섭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뭐 두 개를 나눕니다. 그는 단순히 임금 노동 관계에 들어가는 건 형식적 포섭이다 봤고요. 두 번째는 기술적인 어떤 예소까지 포함해서 실질적 포섭이라고 본 겁니다. 수공업자의 임금을 받는 수공업자의 노동에 있어서는 그 수공업자의 기술 스킬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뭐 대공장에서는 사실은 공장제 분업 체계 속에서 그 사람의 스킬은 거의 중요하지 않게 되죠. 그 이제 실질적 포섭이라고 그랬는데 그때 막사에 의한 건 생산 안에서의 포섭이죠. 네. 근데 여기서는 24시간 내내 이제 실질적으로 잠자는 시간까지 포섭되는 방식으로 바뀐다. 뭐 한국 뭐 플랫폼 노동 인구 자체가 20에서 100만 정도밖에 안 되지만 나중에는 다 이런 식으로밖에 노동이 안 남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바에야 뭐 이걸 노동자 계급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서번트 클래스가 아니냐라고 심지어 뭐 노벨 경제학상까지 다 받은 어떤 주류 경제학자가 한 말입니다. 뭐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여기서 또 한 번 물어봐야 돼요. 근데 도대체 이런 종류의 운동이 언제까지 지속 가능한가? 한쪽에서는 자동화로 풍요의 경제가 이제 올듯말듯하고 있고 한쪽으로서는 쓰레기 직업만 이렇게 확대되는 이런 운동이 언제까지 가능한가? 만약에 이게 자본주의 안에서 가능하려면 인공지능에 의해서 완전히 자본주의의 그 규칙들과 범주들이 완전히 바뀌어야 될 수밖에 없다. 그럴 때 우리가 그걸 자본주의 사회라고 볼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 생산과 비생산, 그리고 생산과 재생산 또는 이윤과 지대 이런 그 바운더리 룰이라고 그러죠. 그 바운더리를 이렇게 나누는 룰들이 규칙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구분하는 규칙들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윤 원천 자체가 지금도 점점 이제 그런 현상을 드러내고 있지만 이윤 원천 자체가 데이터로 바뀌어야 되겠죠. 누가 데이터를 더 많이 집적하고 그리고 가공하고 그리고 실시간 데이터를 누가 더 많이 획득하는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될 겁니다. 이러한 운동들이 저는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여기에도 여전히 이제 한계의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 한계의 문제는 뭐 전통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소득의 원천이죠. 자본 투입의 소득을 얻죠. 그러나 자본 이외의 소득은 다 사실은 이 일자리와 보상 체계가 연동이 돼 있는 건데 이 문제를 자본주의 틀 안에서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등장할 거다. 그게 무조건적 기본소득의 도입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무조건적 기본소득의 도입 이후에야 이제 비로소 인공지능 혁명이 이게 어떤 다른 종류의 자본주의인 것인지 아니면 탈자본주의적인 경로로 가는 건지 이 이후에만 가늠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 힘이 약하다면 아무래도 기본소득이 좀 액세서리 수준의 작은 수준에서 머물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확실히 이것은 자본주의의 어떤 부속품으로서 탈자본주의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런 것으로 기능할 수 있는 위험성도 충분히 있다는 거. 네. 근데 모든 사회적 기제가 다 그렇잖아요. 양면성을 갖고 있는 거. 이걸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인류의 향배도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요새 좀 기본소득이 훌쩍 다가오고 나서 좀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절박한 상황이다 우리가 지금. 네. 잠시 쉬었다가 다시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이따가 뵙겠습니다.